같이 볼게요. 가자. 제일 앞에 있는 지문인데 요거 좀 사실상 보너스 지문이었어요. 제일 쉬운 지문이었고, 얘는 나온다면 아마도 1, 2, 3번에 구성되는 문제일 거고, 문제 패턴 자체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1번 정도 같은 문제가 지문 내용 일치 여부 따져봐야 될 거고, 2번, 3번 같은 문제는 본문 안 봐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안 봐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게 빠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건 빠르니까 좀 쉬우니까 빠르게 좀 볼게요. 자, 복잡한 글을 읽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한번 끊을게. 쉬워서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가도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여기 나오면 문제점 이렇게 되는 거지.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그 뒤에 당연히 구성돼야 되는 것들이 해결 방안 이런 거 나와야 된다고. 이걸 아마 똑같은 패턴일 테고, 그리고 따라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꼭 체크하세요. 따라서 뒤에는 어줍지 않은 문장이 잘 안 나옵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문장은 선지 구성이랑 연관이 높기 때문에 봐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이러한 일이 뭐였는데 기억 못하는 거. 효율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 전략적인 독서 방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전략적 독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SQ3R 이거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 들어봤을 건데, 뭐 전공자거나 국어 교육과거나 국문과거나 이러면 한 번쯤은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볼게요. 실제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가보자. SQ3R은 5단계다. 이런 거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되죠. 단계. 그러면 순서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제일 앞에 훑어보기. S라서 제일 앞에 나오는 얘겠죠. 제일 먼저 훑어보기 할 거래요. 제목, 소제목, 도표, 목차 이런 것들 보면서 개관할 거고, 무슨 내용 나오겠거니 하고 예측할 거래요. 다음 질문하기. 여기 나오는 Q겠지? 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전 단계가 뭐야? 예. 훑어보기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올바른 질문 만들려면 독자가 독서 목적, 의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왜 읽는 거고 어떻게 읽을 건지 정할 거다. 질문하면서 독자는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생겨요. 다음 이제 3R이니까 아마도 R이 3번 나올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읽기래. 이제 읽을 거야. 글의 내용 파악하는 동시에 전 단계에서 만든 질문. 그럼 전 단계 요거죠. 만든 질문에 답해보면서 읽을 거야. 훑어보기 단계에서 제목에 있는 주제어, 개념어, 주로 보는 데에 비해서 이런 거 체크해야 되지? 뭐에 비해 뭐, A에 비해 B. 이런 것들은 쉬운 지문이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체크하면서 갑시다. A, B에 B. 자, 요거에 비해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문장과 단락 중심으로 지식이랑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R은 확인하기.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 확인하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글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거나 전 단계에서 질문에 답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대요. 다음 마지막 R, 재검토하기. 글의 전체 내용 훑어보고요, 정리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읽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해 보겠대요. 뭐 쉬우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뭐 정리 굳이 한다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고, R은 3개였고, 아마 이 스텝 단계대로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 됩니다. 다음 우리가 방금 했는 SQ3R의 변이형이 있는데 보면 요거 하나 추가됐네, 그지? C가 추가됐네. 이는 독서 태도와 관련이 깊은 시각 바꾸기라는 애가 추가된 거래요. 이 단계에서 내가 글쓴이라면 독자한테 내용 어떻게 전달할 건지 생각해보고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내용 자체를 분석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SQ3R이랑 C가 추가된 SQ3R의 효과를 높이려면 독자가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토론, 감상문 쓰기 같은 걸 해서 독자가 내가 이해한 내용을 한번 표현해보는 것도 좋대요. 또한 이 단계들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 그지? A 아니라 B는 계속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선지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닌데? 일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방향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안 되고, SS는 무조건 다음은 Q, 무조건 다음은 읽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 단계가 진행되다가 필요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 가능하대요. 이런 건 선지 구성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
다시 그 단계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SQ3R이랑 CSQ3R을 활용해서 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읽기 전략 활용해서 글을 읽어가지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고 긍정적 인식을 형성해라 이랬습니다. 됐죠? 너무 쉬워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오케이, 여기 쉬웠고 이거 합시다. 자, 보시면은 책 11페이지, 교재 11페이지입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에 들어갔어요. 뭐 따지자면은 논리학, 철학 지문, 인문예술에 들어가는 파트인데 오늘 우리가 인문예술을 좀 공교롭게도 이게 말이 안 나오지? 공교롭게도 여러 개 보거든요. 근데 오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려워요. 전부 다. 오늘 독서 B 연강 뛰는 사람 뒤에 B까지 든다. 하나, 둘, 셋, 넷. 나윤이도 독서 B까지? 독서비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왜냐면 첫 시간이라서 아무도 안 해왔을 거라서 시간을 드릴 건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여기 있는 지문은 사실 앞에 나오는 거라서 맛깔나게 지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뭐 그렇게 쉽게 읽히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인문예술, 특히 논리학이나 철학 나올 때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있는 단어를 내가 독해력이 좀 수반이 되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자꾸 보지 마시고 나만의 단어로 자꾸 바꾸는 게 유리할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독해력이 아직 조금 부족해서 3등급이 목표야,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이 중간에 나오는 뭐 명제논리 같은 이런 단어들을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를 확인할 때 내가 위치 확인 정도, 그러니까 구조화 정도만 예쁘게 해놔서 왔다 갔다라도 최소화해서 문제 읽어가며 풀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갑시다. 논리학의 이게 참 재미없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끊어봅시다. 특별한 내용 없거든요. 논리학이 뭔데? 어떤 학문인데? 하고 그냥 정의해 주는 거예요. 정의. 논리학은 그런 거래. 이중 형식 논리학이에요. 보세요. 이중 논리학이니까 논리학이 큰 개념이야, 형식 논리학이 큰 개념이야? 얘가 상위 개념이죠. 상위 개념 나오고 그 지문 안에서 하위 개념 나오면 하위 개념 설명하는 거죠. 하위 개념. 자, 형식 논리학 이야기 할 거래. 논리학에 있는 형식 논리학은 논증, 추론의 구조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해? 라고 생각하는 분야래요. 논리적으로 타당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처음 체계화가 됐고요. 계속 그 뒤로 발전을 했답니다. 형식 논리학의 대표적 체계로는 보세요. 이항 대립 나옵니다. 명제 논리학이 있고, 명제 논리가 있고, 수로 논리가 있다. 이러면 내가 시간이 많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뭐 정리하기 전에 서로 예쁘게 써도 좋잖아요. 근데 선생님 읽을 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못해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따지면 이 정도잖아. 뭐 논리학이 있어. 논리학 중에서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형식 논리학이고, 그거 두 개로 나누겠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제 논리, 수로 논리. 그럼 명제, 수로. 이 정도만 정리해도 괜찮아요. 정리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정리했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죠. 이렇게 이항 대립으로 구성되는 건 문제에 뭐가 나온다고? 차이점 혹은 공통점, 그러니까 비교 대조가 나올 테니까 그거 염두에서 뒤에 거 이제 읽으시면 돼요. 내가 뭘 읽어야 되는지 결정하고 읽는 거랑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건 다릅니다. 볼게요. 이항 대립 나왔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명제 논리는 뭔데? 명제 논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을 하나 짚고 갈게요. 참과 거짓 이야기가 나올 때 생각보다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건 이런 단어. 참과 거짓 판단할 수 있는지, 참과 거짓 판단할 수 없는지,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그리고 또는 만약 뭐뭐이면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논리 연결어라고 하는데, 그걸로 결합해서 복합 명제라는 걸 만들고요. 원래 명제들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단어로 한번 바꿔보라 그랬잖아요. 쉽게 해보시면 돼요. 일단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형선은 잘생겼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왔고 세수대야를 보면 되잖아. 형사 세수대야를 보니까 뭐 어떻다, 참과 거짓이다, 내가 뭐라고 말은 안 할 건데 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만드는 복합 명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형서는 잘생겼다, 그리고 또는 만약 뭐뭐이면 이니까 뭐 그래서 형서는 인기가 많다. 그럼 두 개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복합 명제가 됐겠네? 그러면 생각해봐봐. 뒤에 거 판별하기 전에 사실 형서가 얼굴이 빠졌어. 얼굴이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야. 옥덜매면 뒤에 건 알아볼 필요가 없죠. 인기가 없겠죠? 뭐 그렇게 가는 거야. 뭐 앞에가 참이야. 그럼 뒤에 것도 자연스럽게 참이 될 수 있겠지. 자, 반면 이랬으니까 아, 이거 차이점 이야기할 거구나. 누구랑 누구랑? 명제 논리랑 수로 논리랑. 자, 수로 논리는요, 명제 논리에 비해, 자 체크해야 돼. A에 비해 B. 또 나왔죠? 비교급은 선지고 우성이 될 확률이 높다. 명제 논리보다 수로 논리가 뭐래? 더 세밀하대. 더 세밀하대요. 차이점이죠? 이런 거 체크. 즉 나왔으니까 동격. 똑같은 말 한 번 더 할 거래. 문장이 구성하는 주어랑 서술어로 문장을 쪼갤 겁니다. 그러면 형서는 잘생겼다. 그러면 형서 따로, 잘생겼다 따로 일단 구분하는 거야. 그 문장이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해준대요. 봐봐. 예를 또 들어주제. 그럼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수로 논리에 대해서 지금 이거 크게 긴 문장들이 몇 개 없는데 문단도 몇 개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몇 줄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지? 문제 구성했다고. 수로 논리는 문제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네 이해 못했을까봐 정의 한번 해주고요. 같은 말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요. 그래도 이해 못했을까봐 예를 또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지문은 비교적 친절한 지문. 그래서 내가 하나를 놓쳐도 뒤에 걸로 유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문. 그럼 왜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된다? 문제 구성했으니까. 문제에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두 문장이 있습니다. 영호는 야구선수다, 지호는 야구선수다. 명제 논리에서는 그냥 각각이에요. 각각. 왜냐하면 이거를 복합 명제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 뭐 짜다실이 그럴 게 없잖아. 각각이야. 영호는 야구선수고 지호도 야구선수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대요. 전혀 관련이 없어. 어디에서는? 명제 논리에서는. 반대로 수로 논리에서는 두 문장이 모두 야구 선수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수로 논리대로 해보면 돼요. 문장 쪼개야 되죠? 영호 따로, 야구 선수 따로. 지호 따로, 야구 선수이다 따로. 보니까 얘네는 안 겹치는데 얘네는 겹치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수로 논리에서. 그래서 뒤에 얘네 영호랑 지호가 어쨌거나 간에 야구 선수구나 라는 내용을 포착하게 해준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구조적 일관성. 자,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나오잖아. 구조적 일관성이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조적 일관성이 뭐냐면 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전제랑 결론이 모순이 없이 연결되는 걸 구조적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다시 말해줘요. 그게 뭔데? 무모순성. 모순이 없으니까 무모순성이겠죠? 무모순성에 초점을 둬요. 뭐가? 형식 논리학이. 무모순성이란 어떤 이론이나 논리 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상태로 A다와 A가 아니다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체계는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형식 논리학에서는 무모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무모순성이 뭐냐? 모순이 없으면 무모순성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바꿔보면 돼요. 배고프다? 배가 고프지 않다. 동시에 쓸 수가 없지? 얘들아 난 지금 배고프고 배불러.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왜냐면 상반되죠. 상반되는 게 부딪히면 그걸 모순이라고 하지. 다시 읽어보면 그게 동시에 없으면 무모순성을 갖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난 모순이 없어. 나는 배부르고 동시에 배고파.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나는 무모순성인 거예요. 됐습니까? 모순이 없어요. 됐지? 그걸 어디서 중요하게 생각해? 형식 논리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따라서 제가 이거 뒤에 나오는 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전제의 내용이 이거 봐봐.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 전제로 쓴 말이 형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하지 않대요. 전제로 나오는 게. 만약에 전제가 거짓말이야. 형서는 사실 못생겼는데
거짓이라고 해도 모순이 없이 만약 결론에 도출이 된다고만 하면 뭐래? 타당하다고 봐요. 모순만 없으면 된다고. 결국에 이 형식 논리학에서는 형식이 중요한 사람들이라 형식적으로 모순이 없네? 그럼 상관없어. 시작 자체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그걸 심지어 타당하다고 봐. 됐니? 그렇대. 자, 하지만 역접디는 항상 중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기죠. 읽다가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시당초에 전제가 거짓이면 이거 지금 논리학 이야기하는 건데 논리가 어그러진 거 아니야? 의문이 생겨. 실제로는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규칙만 지켰다고 했어. 논리 규칙이 아까 뭐였지? 무모순성. 모순이 없기만 하면 그걸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만 해도 당장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 이야기 이제 하겠죠.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이랑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이 뭐였어? 아니 전제가 거짓인데 그거 어떻게 타당하다고 합니까? 자주 나오는 사람이니까 알아두세요. 후설 사람입니다. 후설이 형식 논리학이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만 타당하다고 느끼는가 같은 논리 자체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너네는 그거 말이 안 돼 라고 비판했대요. 앞에 쭉 굵은 개념들이 나오다가 뒤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맞다 네가 한 말 정말 맞다고 이야기해서 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니네 말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입장 차이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럼 후설의 입장은 뭐야? 말도 안 돼. 그거 말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일리는 없을 거 아니야. 가보자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그는 선언적 논리학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애석하게도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 선언적이라는 뜻 자체를 안 알려주죠. 선언적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 돼. 험이 뭐냐면 경험이야. 경험. 근데 선은 먼저 선자야. 그래서 먼저 경험한 건가요? 이게 아니고 경험보다 앞에 있는 것. 경험하기 전에. 그리고 또 마침 남자애들 오늘 수업 꽤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조교 선생님이 어제 입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피곤하는데 제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느라고. 근데 우리도 언젠가 그때가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니들 같은 개똥버러지 새끼들. 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마주할 일이지. 언젠가 마주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네 경험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선험적이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마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뭐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군대 가야 된다면 나는 선험적이지 않잖아. 선험적이지 않으면 때로는 용기가 없어져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고3도 똑같고 고3 해봤으니까 내가 니들이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지. 너는 아직 완벽한 고3 생활이나 재수 생활에 들어가는 초입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선험적이지. 경험해보기 전이야. 선험은 경험 전이야. 경험해보기 전에 논리학을 통해서 선험적인 논리학을 통해서 그 타당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애시당초에 거짓말로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또 받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겠대요.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A 아니라 B니까 중요한데 애석하게도 또 이거 이제 아직 모르면 안 되는데 그지? 아직 모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고 때 수업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건데 엄청 간단해. 귀납이죠. 그래서 경험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로 가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귀납 말고 왜 이래 오늘? 연역이 있죠. 연역은 그럼 뭘까? 원리부터 나와서 경험으로 가는 순서. 이제 아까 목적했지? 그래서 귀납은요 결국엔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서 원리로 도출해 나가는 건데 여기 힌트를 줘요. 경험이라고. 오케이. 존나 박력 있었고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래요. 귀납이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고 또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선험적 구조. 선험이 뭐라고? 경험하기 전.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얻는 거 아니고 경험 전에 하는 거야. 이렇게. 경험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 의식. 군대 가면 많이 힘들까? 많이 피곤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경험하기 전에. 그게 선험적인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보편적 인식의 형태에서 비롯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후설에 따르면 그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야. 보편적 인식. 경험하기 전에 생각해 본다는 것이. 그는 이런 의식의 작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직관의 개념을 핵심으로 삼아요. 직관이 중요하대. 근데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 직관 사실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거든. 뭐 오늘 시울쌤은 까만색 옷을 입었다. 너네가 날 직관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봤을 때 까만색 옷을 입었잖아. 그래서 참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직관인가 히히 하고 막 읽으면 안 돼. 때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바뀌거든. 그래서 의미 파악하면서 가야 돼요. 직관은요, 단순한 감각적인 인상이나 본능적인 통찰. 이게 뭐야? 너네가 방금 나한테 한 거. 눈으로 봤어. 직관적으로 보니까, 감각적으로 시각을 통해서 보니까 까만 옷 입었네, 참이네 하는 것이 뭐래? 아니래. 주의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거야. 얘 아니고 언어나 기호의 외계가 없어야 돼. 언어, 기호, 까만색, 이거 언어죠. 그리고 까만색은 우리가 이런 색깔들을 검다라고 말하는 기호를 입힌 거죠. 그거 없이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행위를 말해.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직관은 내 의식, 생각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거래요. 모든 참된 의식은 전치. 중요하다 그랬지? 전치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모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올바른 인식이라 그런다면은 이런 직관에 근거해야 돼요. 이런 직관이 뭐라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의식으로 대상의 본질에 직접 꿰뚫어 보는 것. 그것에 근거하는 것만이 참된 의식이야. 근데 모든 일 했으니까 이거 안 했어? 그럼 무조건 참된 의식이 아닌 게 되는 거야. 됐어요? 예를 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눈치챌 수 있죠. 같은 말 지금 계속해. 같은 말 계속하는데 게다가 선지 구성할 거라는 힌트를 계속해서 주는 단어들. A 아니라 B. 모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건 여기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선지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을 때는 문제 무조건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패턴에 의해서 여기까지 읽으면 뭐 해야 돼? 이거 관련된 문제 해결부터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뒤에 거 있잖아? 여기 것도 너무 붕 뜨는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뒤에 거 다 읽고 간다? 다 까먹고 바보 돼서 돌아와. 시간만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줘요.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려면 위에 썼던 말이랑 계속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아마도 이게 참이 되려면 모든 참인 것은 이러한 직관. 어떤 직관? 의식으로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직관에 근거해야 되겠네. 이거 떠올렸어야 돼요. 그치? 그 말을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는 단순히 언어 기호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네. 언어 기호 결합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여기 있던 말 그대로야. 같은 말 계속 쓴다는 거 선지 구성했어. 삼각형의 개념이 지닌 본질적인 구조. 이것도 아까 나왔던 말이지? 여기 본질을 직접 꿰뚫어 봐야 된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구성해. 이는 단순한 감각적 인식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 나왔던 말이지? 이거 아니라고 계속 말해요. 감각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말할까 자꾸? 직관이란 단어 때문이에요. 직관이란 단어는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단순한 감각적인 인식이라고. 너네가 생각하는 그거 직관 아니야. 후설에 말하는 직관은 그게 아니야. 라고 지문이 친절하게 계속 말해주는 거야. 오케이. 계속 읽어볼게요. 그거 아니고 주체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직관 행위랍니다. 그냥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예요. 후설이 생각하는 직관이란 의식으로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고, 주체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직관 행위여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세 변이 맞물린 도형을 떠올리고 그게 삼각형이다 라는 개념으로 성립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판단은 또 나와요. 단순한 교의 조합이 아니래. 천천히 읽고
세모세모 해가면서 읽어보니까 뭐예요? 보여요. 같은 단어 계속 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까마득해질 필요가 없어. 땡큐인 지문인 거야. 땡큐. 기호 조합 아니라고 위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어? 언어나 기호에 매개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 이거 아니고요. 또 똑같은 말이에요.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야 되고 또 정당화해야 되는 또 같은 말 선언적인 활동. 경험이 있기 이전에 의식으로 해야 되는 그 선언적 활동이 있어야 돼. 이런 점에서 이 선언적인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이 뭔지 탐구하고 또 논리학의 근본적 토대를 해명할 수 있는 논리의 논리학이라고 한대요. 마지막에 뭐 나오는 게? 이 정도죠? 됐니? 힘을 내라. 이번 주만 지나면 설이잖아. 이번에 설날에 사실상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빅 찬스 중에 한 번이거든요. 결정을 해야 돼. 설날에 가서 이 무한한 잔소리 디펜스를 하면서 한탕 든든히 챙길 것이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예 안 갈 것이냐. 가잖아. 그럼 100% 연경이 니 한번 잡아라. 니 대학교 니 갈락하노? 니 올게 고3이가 몇 등급씩 나오노? 그래서 실컷 듣고 있어봐라. 자하나 5만원 받아서 나오면은 저기 있는 삼촌이 연경이 일로 와봐라 불어. 이거 무한 디펜스하고 두둑한 설날을 맞이할 건지 그냥 좀 덜 속상하고 가난한 설날을 보낼 건지 결정할 마지막 찬스야. 왜인 줄 아나? 추석에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 진짜 코앞이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아무도 말 안 해도 하루 종일 예민한데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라. 니 수능 며칠 남았노? 여기서부터 꼴 받아버려. 그 돈 5만원 받아가지고 회복될 내 마음이 아니야 사실상. 그래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번에 두둑한 한몫을 챙길 것이냐. 또 돈 받아서 망했는 맞죠? 돈 있어봐야 뭐 포토카드나 찌그리고 그러겠지. 합시다. 이번에 마지막 한번 설 찐하게 보내실 건지 뭐 쉴 사람 쉬셔도 되고, 사실상 또 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설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요.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서면 개학이잖아. 3월달 되면 이제 많이 바쁘거든. 해볼게요. 주제 통합입니다. 가나 주제 통합이 이렇게 나오면 길어서 당연히 열받겠지만 생각해보면 가나 따로 보면 또 그렇게 안 길어요. 그리고 가나가 어떤 내용 가지고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그거 주되게 파악해서 읽으시면 되고, 나머지 본문 해석해 나가는 거 늘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성향상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선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는데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동반시켜야 되거든요. 무조건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보자. 허구성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옛날에 그 교과 시간에 소설 할 때요.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허구성이잖아. 그 허구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허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 꾸며낸 거짓말이야. 소설과 같은 허구 이야기를 이해하려 그러면 여기도 또 두 개 나오네. 의미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사용상의 내용,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역시나 이항 대립으로 구성이 될 테고, 각각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적고, 그럼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그거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의미론적인 내용, 그게 뭔데?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 자체가 갖는 의미론적 내용, 문장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독자나 청자가 실제로 파악하는 내용. 그러면 간단하게 구분하면 워딩 그 자체를 읽는 것, 이 소설책에 있는 그냥 그 텍스트 자체를 읽는 건 의미론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지랄한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용상의 내용,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대요. 의미론적인 내용은 작가나 화자의 의도, 문장이 사용된 맥락과 무관하게 상관이 없어요. 문장이 갖고 있는 내용 그 자체라는 거야. 두 글자로 즉 명제라고 하겠대요. 됐지? 다음 사용상의 내용은 작가나 화자의 사용 의도, 문장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 전달하는 내용. 그러니까 위에 거랑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즉 그 문장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느냐 그거 물어보겠대요. 됐지? 간단 정리.
의미론적인 건 그냥 적혀있는 텍스트 그 자체, 명제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데, 그것은 그 내용 안에 있는 맥락도 알아야 될 거고, 이 글을 쓴 의도도 알아야 될 테니까 그걸 고려해서 읽을 때 사용상의 내용 이렇게 구분하겠대요.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잘만하고. 자, 월터는 사람 나오니까 체크합시다. 월터는요, 이런 구별을 이용해서 허구를 믿는 체 하기 놀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믿는 척 하는 놀이다. 허구 이야기는 독자나 청자가 그 내용이 진짜가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가정하고 참여하는 하나의 놀이다 이거야. 우리 왜 슬픈 영화 보면 울잖아. 근데 사실 그거 진짜 아닌 거 알고 있잖아. 무서운 영화 보면 무서워 이렇게 하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또 이 얘기 오랜만에 해야 되겠네. 귀신 영화 보면 막 으악 무서워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늘 하는 말, 귀신이 있어 없어 얘들아? 귀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귀신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난 귀신이 없다. 손들지 않은 사람들 제가 오늘 큰 깨우침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 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춘기가 없었어. 왜냐면 동생이랑 자는 게 좋았거든. 왜 사춘기 되면 자기 방부터 찾잖아. 엄마 왜 난 내 방 없어?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내 방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 가난히 행복했어. 왜냐하면 난 진짜 겁이 존나게 많아가지고 내 동생이랑 둘이 붙어서 자는 게 좋았어요. 이걸 언제까지 했냐면 20살 때까지. 진짜로. 진짜. 근데 내 동생은 나보다 겁이 더 많아서 얘도 행복했어. 서로가 밤늦게까지 누워서, 저희는 실제로 형제인데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둘이 누워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다가 오늘 좀 무섭다 맞지? 이런 얘기.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불을 덮어서 발로 끝을 이렇게 잡아. 뭔가 발밑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상상을 해. 근데 내가 이 공포증을 언제 탈출했냐면, 내가 뭐가 무서운지 생각해봤다. 근데 나는 어리니까 뭐 사람이 무섭고 뭐 이렇게까지 깊게 안 갔고 그냥 귀신이 무서워.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장롱에서 나올 것 같고 막 내 이불 밑에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귀신이 과연 있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있다고 쳐. 컷신이 있어. 컷신이 있으면 티라노 귀신은 어디 갔노? 왜 브라키오사우루스 귀신은 없어요? 왜 아무도 못 봤죠? 왜 이 지구를 점령했었던 우리 백악기의 우리 선배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만약에 컷신이 있잖아? 그러면 티라노 컷신이 다 잡아먹어서 지금 없어졌어.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건 티라노 귀신이어야 되는데 아무도 티라노 귀신이 빙의되는 사람이 없어. 고로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두 번째로 내가 성장을 좀 하고 나서 끊임없이 이 공포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귀신에 대한 탐구를 깊게 했단 말이야. 귀신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나한테 해를 가할까 봐잖아. 만약에 귀신이 나한테 아무 해를 가하지 못해. 내가 뿌직 하다가 띵 나왔는데 화장실 앞에 귀신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놀래라 씨! 한 다음에 서로 뻘쭘. 뭐노? 이렇게 하고 그냥 머쓱. 이게 나요. 근데 만약에 걔가 와 놀래켜서 내가 숨졌어. 그럼 저도 이제 귀신이죠?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돼. 서로 주일 여덟 날인데 귀신 됐잖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서로 뻘쭘해지는 일. 그러면 그거 말고 내가 무서운 건 뭐냐? 귀신이 나한테 이제 물리적인 해를 가한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목을 조른다 그래. 영화 보면 막 귀신 막 이거 하잖아. 근데 봐봐, 컷신이 나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다는 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나도 5, 6, 7, 8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떠다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무려 100kg의 질량인 나를 귀신 109가 와도 이길 수가 없어. 5, 6, 7, 8 바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왕이 돼요. 그럼 누워서 야 불 꺼. 그럼 탁 학시 하는 그 순간에 학 하는 이 바람에도 귀신은 저까지 날아가고 없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나 귀신 안 무서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밤에 잘 때 이불 이렇게 발로 덮는 겁쟁이들 있죠? 오늘부터 이불 안 덮고 자도 돼. 왜냐면 컷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큰 용기가 되죠. 사실 이런 수업 100개보다 오늘 용기 하나를 갖고 집에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나중에 애기한테 해서 엄마! 너희들 그럴 일이 없겠네. 결혼을 못 할 테니까 기적적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빠! 왜 귀신이 나올까봐 무서워 하면 귀신은 티라노 귀신 다 잡아먹어서 없어. 조용하고 들어가서 자.
그리고 귀신이 있어도 질량이 네가 더 높기 때문에 네가 이겨. 들어서 자 하면 스마트. 이게 자요. 가겠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없잖아. 없는데 우리 왜 그 귀신을 무서워하느냐. 경찰과 도둑 같은 놀이라고. 니들이 진짜 경찰이 아니고 니들이 진짜 도둑이 아니잖아. 근데 경도할 때 졸라 진심으로 도망가고 졸라 진심으로 잡으러 가잖아. 놀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냥 현생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라고. 놀이라고. 놀이. 허구 이야기. 따라서 중요하다 그랬고, 허구 이야기 속 문장을 명제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꿔 읽어야 돼. 명제.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지? 명제는 뭐라 그랬지? 의미론적인 내용.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놀이를 작동시키는 그냥 하나의 소품 같은 거니까 독자랑 청자는 이 문장을 그냥 놀이 규칙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뭐만 한다? 사용상의 내용 이런 단어 중요해요. 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앞에 건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죠? 경찰과 도둑 놀이 할 때만 내가 경찰이고 얘가 도둑이지. 끝나고 나서도 바로 그냥 석빈이 관절 꺾은 다음에 경찰서에 데리고 갈 거냐? 놀이가 끝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상의 내용만을 받아들이는 거야. 누구 생각? 월턴이란 사람 생각. 예를 들어 줍니다. 한양 어느 마을에 놀부랑 흥부란 형제가 살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의 의미론적인 내용, 아까 했던 거지? 의미론적 명제에 이런 놀에서 비활성화돼요. 필요 없다는 거야. 알 필요가 없어. 꺼버려. 비활성화되고 이 문장을 믿는 척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허구 이야기 안에서는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믿는, 맥락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사실이야, 그 안에서만, 소설 이야기 안에서만 사실이야 라고 하는 내용상의 내용, 사용상의 내용을 전달할 뿐이래요. 그래서 월턴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야, 허구 이야기에 무슨 명제고 무슨 의미론이야. 그냥 그 내용 안에서 우린 같이 노는 거기 때문에 사용상의 내용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됐지? 오케이. 이런 월턴의 접근은 허구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감정 반응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대요. 독자, 청자는 허구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지. 연극 공연 중에서 호랭이가 달려온다! 라고 해도 누구도 그게 진짜 호랭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똥멍청이는 없잖아. 연기잖아, 연기. 연기인 걸 알면서도 이 새끼 순 거짓말쟁이에요. 호랑이 안 나는데 나온다 그랬어요.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놀이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 그 자체로만,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럼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야 참이고 안 나타나면 거짓이죠? 근데 그걸 구분하고 있는 진지충은 없다 이 말인 거야. 누구에 따르면? 월턴에 따르면. 이는 허구 이야기가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그게 뭔데? 언어행위인데 이 언어행위가 아닌, 언어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놀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했어. 그렇게 진지하게 언어행위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구 이야기를 감상할 때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아까 요거 다뤘던 단어니까 체크해야 돼, 의미론적이라 썼어.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대신에 이거 안 하고 이 말이지. 대신이라는 표현 얘 안 하고 놀이의 소품으로 문장을 인식해서 슬퍼한다거나 기뻐한다거나 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대요. 월턴에 따르면요, 흥부와 같은 허구 이름을 포함하는 허구 문장. 자, 허구 문장의 정의가 역시나 앞에 나옵니다. 허구 문장이 뭔데? 허구 이름을 포함하는 거. 그 허구 이름의 예시는 뭔데? 흥부 같은 거. 그 허구 문장은 중요한 말이 나와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리해야 돼. 월턴에 따르면 결국 허구 문장은 참거짓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야. 허구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로 있어 없어? 흥부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잖아. 소설 속에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내용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이름, 가짜 이름, 허구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나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흥부가 진짜가 아닌데 참거짓을 어떻게 구분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월턴 생각은. 흥부 자체가 가짜인데 그 문장은 참이고 거짓이고 할 필요 자체가 없어. 아예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관점은 허구 이야기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왜 참이냐,
거짓이냐로 평가되지 않는지. 실제로 우리 뭐 소설이나 영화 보면서 이건 거짓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화 보면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냥 그 내용 자체를 그냥 감상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허구 등장인물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들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인식하는 어떤 태도?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게 해준대요. 됐나요? 월턴 생각이야. 결국에 가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허구 이야기에 대해서 월턴 선상님이 보실 때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는 무슨 이야기 하냐? 보자. 볼게. 불완전 명제 이론 나오네요. 얘는요, 허구 이야기 속에 있는 허구 문장, 아까 봤던 단어였지? 허구 문장도 일반적인 문장이랑 똑같이 나오자마자 뭐 나와? 차이점 나오네. 그럼 역시 가와 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어? 차이점. 뭐에 대해서? 허구 문장이 의미론적 내용을 담니 안 담니 이거였어. 가는 의미론적 내용 없어. 따라서 명제가 아니니까 참거짓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나는 사실 여기까지 말고도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불완전 명제 이론에서는 허구 문장도 참거짓 따질 수 있어.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오케이. 이 이론에 따르면 허구 문장은 명제를 표현한대요. 여기서도 당연히 큰 차이점이죠. 왜냐면 앞에 있는 가에서는 명제 표현 자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명제 표현하는데 허구적인 내용이 위치한 자리가 비어있는 형태를 취하는 불완전 명제를 표현한대. 그러니까 완전 명제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불완전 명제인 이유는 비어있는 형태를 취하겠대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뭔 말이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줘.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다. 이건 소설에 나오는 허구 문장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양의 어느 마을. 한양 서울이니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다음 형제. 얘도 실제로 있는 성질이죠. 이 세계에 있어. 그 다음에 산다, 살아있다. 이것도 실제로 있는 개념이야. 그지? 이 문장 전체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따지자면 허구적인 내용이 위치한 건 누구랑 누구? 놀부랑 흥부. 그래서 얘는 뭘로? 빈칸으로. 됐지? 얘네는 빼고. 그래서 불완전한 명제 형태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저렇게 설명해요. 모든 부분이 채워지진 않았죠. 왜? 허구적인 건 뺐으니까. 근데 서울의 어느 마을 형제 산다라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썼고요. 불완전하겠지만 의미론적인 내용을 포함했대요.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허구 문장에도 의미론적인 내용 들어갈 수 있어 이건 거야. 이때 놀부, 흥부라는 이름은 완전히 가짜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 이렇게 표시하겠다 이게 다인 거야. 근데 얘네 빼고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이야기거든. 됐나요? 가볼게요.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래요. 첫째, 그럼 넘버 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넘버 원? 이 다양한 특징에 대한 걸 넘버링해서 설명하겠다 이 말이네. 첫 번째, 이 이론은요, 우리가 인식, 행위와 감정 반응이 어떤 사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작한다고 봤을 때 불완전 명제가 인식과 감정의 촉발점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허구 문장이 사용상의 내용만 전달할 뿐 아무런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끊어봐. 이렇게 말했던 게 누구였더라? 이렇게 주장했는 게 월턴 아저씨.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월턴 선상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선생님 말이 맞다면 독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인식,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해볼까? 월턴 선생님 말씀처럼 허구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문장이라면 사람들은 그 문장을 텍스트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해서 그게 슬픈지 기쁜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흥부, 놀부라는 단어 빼고 나머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지. 실제로 살아있다, 한양의 어느 마을이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고 사람들은 흥부, 놀부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뿐이지 나머지 단어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거 판단해야 사람들은 인식할 테고 이해를 할 테니까 그래야 감정이 있지요. 왜 명제로 쓸 수 없다고 하셨나요? 라고 했다는 것. 이해되시겠어요? 네. 월턴은 명제로 쓸 수 없어 그랬는데 이 불완전 명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야 쓸 수 있어. 왜 못함?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하면 되지. 참이면 참이라고 하면 되지.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사람들이 여기 적혀있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그대로 인식을 했다는 뜻이니까 명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님? 명제라고 안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 이해를 못했으면 어떻게 슬플 수 있고 어떻게 기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둘째, 넘버 2. 불완전 명제 이론은요, 허구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하게 한답니다. 큰 차이점이죠. 앞에는 명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참거짓도 할 필요 없다 그랬거든. 어떤 문장이 참이나 거짓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전제를 이렇게 깔았어. 실제로 일어났으면 참,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거짓이라고 우리가 정해봤을 때 허구 문장이 만약에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역시나 월턴 아저씨 말대로만 한다면 허구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겠죠? 월턴 아저씨 입장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 라는 문장에서 불완전 명제로 바꿔봐. 그러면 놀부, 흥부는 진짜 있는 인물 아니니까 빼야 되지. 그럼 남는 거 뭐밖에 없어? 뭐와 뭐는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불완전 명제를 포함해서 참거짓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참거짓을 판단해요? 땡땡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월턴 아저씨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인 거야. 됐어? 하지만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 라는 문장은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는 문장이랑 의미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실제 인물 아니잖아. 실제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뭔 말하는 건지 아세요? 둘째가 이렇게 멋진 말로 쫙 적혀 있었어. 애들이 멍해져요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존나 간단한 거야. 월턴은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지. 불완전 명제 이론을 보는 사람은 존나 간단한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하면 되지. 실제 인물 아니니까. 그냥 얘네는 실제로 없었으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하면 되지. 왜 참거짓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참거짓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야. 되게 간단한 거야. 월턴 아저씨 이거 그냥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하면 되지. 왜 참거짓 그 어떤 것도 해보면 안 된다고만 말씀하세요? 그냥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됐나요? 되게 간단한 거야 생각보다. 자, 세 번째.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이야기를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체크해야 돼.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 설명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월턴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예외를 주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문장에는 참거짓을 그 어떤 것에도 대입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 불완전 명제는 뺄 거 빼더라도 참거짓은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건 일반적인 언어 행위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지. 즉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 역시 불완전하겠지만 뺄 건 뺐어야 했지만 의미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허구 이야기를 언어 규칙의 지배를 받는 언어 행위다라고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 나눴을 때 가에서는 월턴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 허구 안에 나오는 허구 문장은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고 거짓이고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거고 나는 이것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아니야. 아님. 허구 문장도 불완전하긴 하겠지만 불완전할지는 몰라도 명제긴 해.
그래서 그냥 참거짓 구분하면 되잖아. 실제로 안 살았으니까 거짓이고, 뭐 이런 문장은 참이고 구분하면 되잖아. 그 말은 즉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인 언어 행위랑 똑같이 취급하면 되지. 왜 얘네 앞에 있는 이 참거짓을 구분하지 않는 특별한 예외를 줍니까? 라고 했다는 거야. 됐나요? 네. 오케이.